자, 우리가 직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 오류가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3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고집만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무식한 자가 소신을 가지면 무섭다는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판단이 힘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는 걸까요? 과학적인 것이면 좋겠으나 과학을 빙자한 유사과학도 넘쳐나고, 그래서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죠. 또 정보가 가짜도 많고 오염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다면 가장 쉽고 확실한 거 하나만 선정해 보도록 하죠. 물론 이 선정한 것이 모든 거에 적용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인간에 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지식이 좀 부족해도 정보를 얻고도 좋은 선택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엠퍼티, 공감에서 나오는 컴패션이에요. 엠퍼티는 당신의 고통을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컴패션은 그 고통을 느끼고 저 사람이 어떻게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퍼티는 느끼는 거고 컴패션은 행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타인에 대한 이게 바로 세계적 보편의 가치예요. 이게 지금까지 만든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기준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 이 싸움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편 드는 분도 있고 팔레스타인 편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판단하기 힘들 때는 공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애적인 컴패션을 작동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이들, 팔레스타인의 아이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아이들. 자,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전쟁으로 봤을 때 누가 나쁜 놈일까요? 기본적으로 전쟁은 다 나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놈도 나쁘고 전쟁을 일으키게끔 방치한 정치 리더도 문제예요. 사실 정치인들은 전쟁을 고의적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키게끔 요구도 하거든요. 상대가 아닐 것 같죠? 그럴 가능성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므로 그러했을 때 가장 누가 피해를 보는가? 정치인은 절대 피해 안 봐요.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은 전쟁하다가 끝나고 나면 서로 만나서 양쪽 대표가 악수하고 끝내요. 그리고 서로 계약서 쓰고 끝납니다. 그러나 수많은 아이들과 수많은 사람, 국민들은 다 죽어 있어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럼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그냥 타인에 대한 공감을 느끼면 이거 뭔가 정치인들의 문제가 있구나. 전쟁을 일으킨 놈도 문제고 전쟁을 일으키게끔 유도한 놈도 문제고 그런 것을 편갈라서 전쟁을 유도하는 그러한 언론도 문제고 결국엔 희생당하는 건 전쟁에 있는 국민만 희생당해요. 그러나 국민들은 정치인은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하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끝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화해를 하는 건 그 리더끼리 둘이 화해를 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공감과 컴패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틀릴 염려가 없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은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서 부합한 선택인데 이걸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왜 바보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자신들이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기준은 뭘까요? 정보예요. 그럼 그들에게 준 정보는 누굴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듣는 정보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어떤 사람의 의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타인에 대한 공감과 거기서 나오는 컴패션만 있으면 이들의 어떤 생각이나 오염될 수 있는 정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예요. 아직도 히틀러의 민간인 학살, 유대인 학살을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 못 하시겠지만 히틀러가 아우슈비츠를 지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독일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왜 그랬을까요? 그도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분명 오염되어 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헷갈릴 때는요, 타인에 대한 엠퍼시와 컴패션만 갖고 있으면 누가 정답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 이야기로 돌아가죠. 다시 영어 이야기에 돌아와서 기존의 방법은 무조건 반복이 필수였어요. 지금도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패턴 학습이라는 거 존재해요. 패턴 학습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아미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군대 방법이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2차 대전 미국에서 소수 언어를 암호로 사용했고, 이 암호병을 키우기 위해 병사들을 거의 20시간 무한 반복을 시키며 했던 방식이에요. 이게 언어 습득 방식이었어요. 소수 언어에. 자, 이것은 인권 유린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강압적 방식 때문인 거예요. 인권 유린을 잘 보세요. 인권 유린이 뭔지를 느끼셔야 돼요. 이게 뭐죠? 공감 능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공감. 인권 유린은 공감을 있으면 인권 유린을 갈 수 있거든요.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누군가 반복해서 암기시키고 강제로 잠을 재우지 않으면 뭡니까?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암호병처럼 우리는 인간 번역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번역기. 어찌 보면은 그렇게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뭔가 강제적으로 잠을 재우지 않거나 무한 반복시킨다면 나를 기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반복은 기계가 하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이라면 예의 없이 자신을 학대하는 방법으로 목표만을 위해 영어를 학대받으며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매를 맞았던 그런 학교들이 꽤 있었어요. 저희 시대는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과거 역사적인 이야기는 정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잘못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제가 아는 정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읽었다는 그 이승만 이야기가 오염될 수도 있어요. 분명 김일성이가 분명 우리를 침략한 건 맞고, 그게 제가 오염됐다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 침략한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이것저것 다 지우고 그들의 어떤 생각들을 다 지워버리면 누가 정답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당시의 정치인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두 리더가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결국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러시아의 푸틴은 말할 것도 없고, 팔레스타인도 하마스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총리죠. 그 총리도 당연히 지금 퇴출될 위기에 있는 그러한 총리입니다. 부정부패도 심하고 전쟁을 무기 삼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들의 의견은 정치인들에 관한 어떤 평가는 잘 모르겠으나 더 중요한 건 그들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보고 있고, 공감을 우리가 해야 될 대상은 바로 누굽니까?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영어도 본다면 우리는 왜 영어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가? 컴패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단어장 암기시키고 하루에 10개, 20개, 30개 암기시키는 거, 이거 고문이라는 생각은 왜 안 하고 우리는 인권 유린에 너무 익숙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한강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나오는 내용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거 있잖아요. 당연시. 상식이지 그거는. 이렇게 느끼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이 지문을 읽다가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often assumed that education has historically been the key to social mobility among all immigrant groups. 흔히들 그렇게 추정하죠. 가정해요. 교육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동의 키야. 모든 이민 그룹에서 다시 사회적 이동이란 건 신분 상승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동. 그런 것의 열쇠다라고 하죠. Many students believe and many teachers perpetuate the myth that education is key to economic success.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선생들이 그러한 신화를 영구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 맨날 공부해. 그러면 잘 살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열쇠야. 경제에 성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식이죠.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Plausible as this may seem, this is not necessarily the case. 그럴듯하게 이것이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true.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The evidence does not support it. 증거가 그것을 서포트하고 있잖아요. 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증거를 찾아보니 아니던데? 이런 얘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죠, 이런 것들. The Chinese, the Japanese, and the Jews were all rising economically before any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m even completed high school. 중국인, 일본인, 유대인들 모두 다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뭐 하기 전에? 어떠한 의미 있는 비율이 심지어 고등학교를 끝내기도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의미 있는 비율이 뭐겠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한 20%가 되면 또 뭐 30%가 되면 또는 뭐 40%가 되면 이때 의미가 있다라고 뭔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대학교 가는 비율이 전문대 하고 2년제 다 합쳐서 한 30%였으니까 그런 비율 같은 거겠죠. 어떠한 비율의 의미 있는 비율이 심지어 고등학교를 마무리하지 않았는데도 경제적으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After they had achieved a measurable prosperity through business success, then they could afford to send their children on to college and post-grade education to become doctors, scientists, and other well-paid professionals. 자, 그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부흥에 도달했을 때, 경제적 성공을 통해서 얻었을 때, 그때 그들은 뭐뭐 할 이유가 생기죠? afford. 그들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컬리지로 보낼 이유가 생겨요. 그리고 대학원에. 그래서 닥터가 되거나 사이언티스트거나 다른 웰페이를 받는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예요? 아니면 계란이 먼저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당연히 잘 사니까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구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잘 살아서 공부시켰다라는 얘기도 된다는 얘기죠. 그럴듯해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납니까? 우리의 교육열이 결국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우리는 배워요.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제가 듣기로는 러시아의 70%인가 거의 90%인가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비율은 70-90% 요 정도 이제 찾아보세요. 전 모르겠는데 상당히 우리보다 더 많이 대학교에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부흥을 이끌었나요?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물론 교육은 중요한 건 맞아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나 이제 부흥을 이끄는 게 꼭 교육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싶었던 거죠. 자, 역사적인 사건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보편적 가치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